다음으로 두 번째, 언택트 시대 공정한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제이원더 남택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택트 시대 방송 제작 현장의 변화를 말씀드릴 제이원더 남택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방송 독립 PD로서 20년을 넘게 생활을 해왔고요. 지금 PD 생활을 하다가 창업한 지는 이제 약 3년 차가 됐습니다. 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방송 환경, 제작 환경과 그다음에 그 이외의 방송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와 일단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보통 PD라고 하면 이제 다 지상파 방송국에 근무하는 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독립 PD,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주 PD로서 20년을 넘게 생활해 왔거든요. 특히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70개국 넘는 지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남는 것들이 저에게 작품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나만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닌 방송국에게 납품하는 시스템 속에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좀 소진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할까요? 20년 하는 동안은 되게 즐거웠지만 나중에 그 소진되는 과정 속에서 좀 새로운 우리들만의 컨텐츠, 나만의 컨텐츠,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 생각에서 저희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저희 영상 제작사 제이원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읽고 담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것들을 만드냐? 실제로 저는 방송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지만 기존에 TV 방송 프로그램만으로 회사를 한다라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오래된 사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인데 그 이외의 것들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창업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뉴미디어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해왔던 전문 분야죠. 지상파 프로그램, 특히 KBS 프로그램들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처음 도전한 분야입니다. 잠시 후에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라마 제작, OTT나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한 드라마 제작도 했고요. 그리고 영역을 좀 확장시켜서 VR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VR 컨텐츠는 저희만의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제작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는 배배 퀴즈 시간이 돌아와 속상한 사전 나만 말씀 역사 이재훈입니다. This is Chris. I'm here right now in my house. 네, 그리고 실제로 제작사에서 많이 하는 홍보 영상까지. 실제로 수익이 되는, 어쨌든 회사가 매출이 생기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오리지널 컨텐츠와 함께 수익이 되는 전반적인 영상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것이냐를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포트폴리오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상 제작사로 그냥 단순히 외주 제작만을 하지 않고 저희 회사만의 오리지널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결과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영상 제작사를 저도 20년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일단 저희는 특허를 냈습니다. 기술 특허를 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창작을 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 작은 회사지만 안에 창작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주로 만들었던 것들. 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 딱 이름을 걸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작업했던 게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였거든요. 근데 이 걸어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작을 못한 지가 한참 됐고요. 다큐 공감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제 지상파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들은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제가 이제 지상파에서
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전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KBS 이 생존자들이란 프로그램은 작년에 전파진흥원 KCA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부작으로 KBS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KBS 공영 방송에 있을 법한 안전 프로그램이었는데도 그 전까지 없었고, 작년에 2부작을 만들었던 게 되게 호평을 받아서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재난탈출 생존왕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이번 11월부터 정규 방송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에서 돈을 들여서 하지 않는 거를 과기부와 KC의 제작 지원으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였고, 이것이 좀 평가를 받아서 그 정규 편성까지 받았다는 건 어떤 큰 의미가 있고, 실제로 제가 방송 외주 제작을 오랫동안 20년 동안 하면서 조금 한계에 봉착을 해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장에서 제가 그나마 하고 싶은 전형은 이런 포맷입니다. 저희가 먼저 기획을 해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저작권들이 많은 부분들이 담보가 되고 있고, 뭐 새로운 컨텐츠를 재창출할 수 있는, 내지는 새로운 부가가치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상파에서 저희가 외주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부가가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생존자들과 생존왕의 어떤 사례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게 그 시드가 그 기본의 그 역할을 해준 것이 전파진흥원 방송 제작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벗어나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컨텐츠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나 웹 컨텐츠, OTT 컨텐츠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막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통일과 북한, 남한, 이런 저희 민족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에 좀 특화시켜서 이 유튜브 컨텐츠나 OTT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도 이렇습니다는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던 탈북 가족의 남한 정착을 다룬 그 드라마입니다. 그게 성과를 입어서 이번에 그 통일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제작사들이 막 이렇게 선보이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였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 상생의 길,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생존의 길을 걷기 위한 어떤 하나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드라마 지금 보시기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 기회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드라마의 특징은 탈북자 출신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는 드라마이고요. 저희가 만들고 나서 지금 한 7, 8개월 동안 사실은 유통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구적인 유통망을 찾아서 되게 좀 헤맸다고 해야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개 제작사가 유통까지 책임지기가 좀 힘들다는 거를 좀 깨닫고, 좀 큰 유통 배급사에 저희가 이 유통을 좀 일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웨이브라던가 시즌이라던가 국내 OTT 플랫폼에 지금 이 드라마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 저희 드라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OTT 플랫폼까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개인 회사로서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곧 릴리스가 되거든요. 원더스토리라는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OTT 플랫폼 서비스 가입 안 돼 있으신 분은 유튜브 저희 회사 채널로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아까 받았던 특허라던가 벤처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인증은 다 이 VR 서비스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VR 분야는 제가 잘했던 여행 분야, 그 다음에 저희 안전 KBS 그 안전 관련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스피노프 버전이라고 할까요? VR 안전교육으로 좀 확장시킨 VR 생활 안전 백서. 이런 유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새로운 뜬금없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저희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통한 확장된 기술로서 좀 만드는 컨텐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융복합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좀 실제로 좀 구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지금 보시는
VR, 이거는 국내 최초로 VR 물리치료 임상실습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런 거라던가 그 과거에 100년 전에 사라졌던 윤동주 신에 대한 VR로 다시 구현을 한다던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어쨌든 좀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좀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도 지난 코로나 전국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럼 지금서부터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방송 제작이 방송 제작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뭐 창업한 지는 얼마 안 된 회사긴 하지만 창업 이후 2년간 매출이 쭉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고용률을 증대를 하고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말 2월을 거치면서 코로나가 갑자기 국내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영상 본래 하기로 진행되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순간 그냥 딱 멈춘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그 영상 제작 산업 전반적인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저희는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어가지고 4월, 5월에는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촬영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외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위험하다. 일단은 가만히 있자.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산업을 좀 멈추게 만들었다. 지금 사실은 그 이후에 한 5월, 6월 이게 좀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영상을 안 만들 수는 없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스스로의 이제 저희들 가이드라인 방송 영상 제작사들이나 어떤 뭐 다른 제작사들이 다 저희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뭐 2.5단계 맞춰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심조심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더 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희 뉴스에서 많이 봤죠. 미국의 헐리우드 스튜디오 자체가 드라마 제작을 전부 중단했다. 그리고 촬영 장소, 지금 그 블랙리스트의 촬영 장소였던 그 도시는 셧다운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도시를 배경으로 찍어야 되는 그 드라마가 제대로 찍힐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그 시즌 7이었죠. 블랙리스트 시즌 7 19편이 촬영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드라마 중간 릴리스 되는 과정에서 저 주연 배우가 발표를 합니다. 더 드라마 촬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촬영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대체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시즌, 그 에피소드 22편까지 가야 되는 것이 19에서 그냥, 종국적으로 급하게 마무리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아주 시스템이 좋다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도로 그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럼 촬영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들이 또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진 시장 환경을 좀 보면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지금 이 표가 보여주는 게 그 스마트폰이나 PC로 보는 방송 시청 시간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2월을 하는 그 변곡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 2월 이후로 시청 시간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로 늘어나고 있는 거를 지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스포츠 부분은 스포츠 중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시청 시간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야외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이 이런 영상 시청들이 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송 제작 환경에는 이 코로나19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영상 콘텐츠나 방송 콘텐츠를 보는 시청 시간이 늘어났고 시청자들은 늘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약간의 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까요? 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또 새로운 방송 콘텐츠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방송 같은 게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어떠냐? 실제로 방송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엔터 쪽은
좀 많이 심각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공연 관계자나 뭐 이벤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제로 상태로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지금 지금 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BTS는 전 세계 그 팬들 아미를 위한 온라인 공연을 생중계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공연을 한 걸로 봤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도 SM 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욘드 라이브라고 그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가수들의 공연을 어쨌든 팬들에게 서비스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팬들한테 잊혀지면 안 되고 우리의 그 K 엔터라는 그 산업들을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되는 노력은 새로운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떤 경제적인 성과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다시 넷플릭스 얘기를 좀 앞에서 이어서 좀 하자고 하면 실제로 이제 시청 시간이 늘어난다. 뭐 방송 뭐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시청 시간들이 실제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집에서 뭐 모바일 본다, 뭐 PC 본다라고 하는 게 집에 있는 TV도 많이 보시겠지만 실제로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 뭐 많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전서부터도 미디어 종사자들은 넷플릭스나 우리한테 어떤 하나의 큰 어떤 변곡점,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영상을 보는 그 소비하는 층한테도 이거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큰 변화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넷플릭스의 무서움이나 그 확산력에 대해서 저희가 피부로,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지금 여기 이제 표에서는 뭐 3월에 그 지금 국내 한국에서의 넷플릭스 월 결제액이 362억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그 이후의 통계들을 보면 4월에는 439억. 이 정도로 지금 1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2019년 3월 167억, 200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67억에 비교할 때는 1년 만에 3배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만 또 하나의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그 코로나19 하고 나서 영화업계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그 관객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던 사람들인데 극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넷플릭스 수익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신 영화 산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국내 영화 산업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그랑프리를 타는 이 순간에 그 당시에도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넷플릭스 뭐 이용자 수도 지금 이 표에 지금 466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9월에는 756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확산되고 그 넷플릭스가 그 외국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국내 영화 산업은 침체가 되고 있지만 외국 플랫폼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플랫폼, 뭐 글로벌 OTT 막 그러면서 막 수익이 뭐 몇백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까지도 일어났던 국내 이렇게 큰 담론, 큰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같은 영상 종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그 EBS 다큐멘터리 야수와 방주 얼마 전에 7월 달에 방영을 했는데요. 박한성, 김광일 PD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독립 PD들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한성 PD님이랑 저는 같이 독립 PD 협회 같은 협회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이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7년도에 그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을 가서 EBS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희 뭐 제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겠지만 실제로 외주 제작 환경이라는 게 그 인하우스에서 제작하는 제작비에 한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은 제작도 해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70개국을 출장을 다녔지만 저도 제가 자가운전 해외 가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제작을 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한성 PD님이랑 김광일 PD님도 그런 경우였고 그래서 촬영, 뭐 운전, 뭐 코디, 섭외 모든 걸 다 사실 거의 만능처럼 하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환경이 여유가 있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사례죠.
결과적으로는 그 EBS에서 그런 사고들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같이 좀 책임 통감할 만한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7월 달에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방영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이분들의 희생이 어쩌면은 어떤 하나의 씨앗이 돼서 그 이후에 이 제작 환경들, 외주 제작 환경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관련 업체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실태 조사도 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굉장히 많은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저도 그 간담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설문 조사나 그 실태 조사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런 설문지를 계속 정부로부터 받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하나의 성과들로 인해서 저희 정부에서 그 지금 말씀드린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에 대한 어떤 그 조사들로 인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표준 계약서들인데요. 실제로 그 이전에는 계약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주는 계약서, 표준 계약서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주는 계약서, 을이 병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서만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앞전의 사건 이후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 계약서가 2종이 생겼고 방송 스태프 근로 하도급 업무 위탁 표준 계약서가 3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송 작가 집필 표준 계약서가 생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지금 그 KCA 제작 지원으로 그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작품들을 만들 때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나 출연자들이나 모두 100%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 작성 없이는 같이 일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갑을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계약서라는 건 사실 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서이고 그게 앞에서 희생을 하신 분들 노력 덕에 점점 개선돼 가는 점점 나아지는 계약서 형태. 예. 그 종사자들을 위한 그 제작진들을 위한 출연자들을 위한 계약서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이거 하라고 했던 것들이 협의의 과정으로 점점 제작 환경은 그렇게 협의의 과정들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다시 넷플릭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끼리 지금 제작비 하루에 $100, $200 아끼고 진행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고생을 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악전불투할 때 넷플릭스는 엄청 멀리 뛰어가고 있었고 지금도 현재 뛰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자금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많은 드라마나 프로그램들이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제작 투자한 작품들도 있고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이제 제작하는 작품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TVN의 미스터 선샤인이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랑의 불시착, SBS의 더킹, 하이에나, KBS 동백꽃 필무렵, JTBC 이태원 클라스 대개 굉장한 화제가 됐던 드라마들인데요. 이런 화제가 됐던 드라마들에 다 넷플릭스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한 콘텐츠들의 해외 배급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아무리 히트를 쳐도 어쨌든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고 해외 배급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해외 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영화 옥자나 페르소나, 그다음에 드라마 킹덤 같은 인간 수업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에서 100% 투자하고 만든 그런 작품들인데요. 알려진 바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연간 약 3천억 정도를 한국에서의 그 콘텐츠 제작이나 그 제작비나 그 투자로 그 투자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천억이라고 하면은 다른 저희가 그 국내 그 방송국이랑 비교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비교를 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언뜻 생각해봐도 엄청 한 방송국 이상의 비용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의 이런 대규모 넷플릭스의 이런 대규모 투자가 사실 이제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콘텐츠 저희가 한국에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때 3천만 원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지상파 방송을 2, 3천만 원 가지고 1시간짜리 만들어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돈의 10배 이상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많이 해보지 않고 저희는 교양 프로그램 만들었던 그 PD고 제작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작비 10배, 20배가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 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돈만으로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넷플릭스를 제작하고 있는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나 제작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비를 대서 제작을 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뭐 얼마 전 인간 수업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청소년 성범죄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국내 환경에서는 만들 수 없는 거였죠. 그렇지만 넷플릭스에서는 필요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내에서는 흥행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킹덤이 사례로 나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비가 이제 지상파의 경우에요. 편당, 회당 뭐 4억에서 7억 원 정도로 평균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회당 제작비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킹덤 같은 경우 23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배에서 6배 크게 잡으면인데 그 정도까지 제작비를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작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작품들은 넷플릭스에서 해외 배급권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해외로 진출하기에 쉬울 수밖에 없죠. 넷플릭스 플랫폼에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해외 배급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청자들과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뭐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도 뭐 KBS를 지금 주로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고 콘텐츠를 위한 모든 고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에 많은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고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넷플릭스에 진출하고 싶은 꿈을 꿉니다. 이렇게 작은 콘텐츠 제작사들한테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저희가 잘 기획을 하고 능력을 쌓는다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넷플릭스에서 원하는 콘텐츠가 진짜 이렇게 좀 작은 얘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보면 엄청난 대작들이 중심이잖아요. 그 대작들을 모든 회사들이 만들 수 있냐? 작은 제작사들이 만들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제작사들한테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들이 일부 제작사에만 된다면 이건 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력하는 거죠.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만 했던 우리 PD들, 저희 회사 제작진들, 직원들이 이제는 VR도 만들고 OTT 콘텐츠도 만들고 심지어 저희 1인 미디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많은 일들을 해내고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넷플릭스를 진출하겠다는 게 꿈이 아니라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서 좋은 콘텐츠로 시청자들하고 만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환경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제이원더 사업하고 언택트 시대의 이제 방송 제작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택트 시대의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저의 경험서부터 현재까지의 얘기들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이라는 건 코로나19가 이렇게 쭉 가든 어쨌든 올해가 어떤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새로운 과제를 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영상사업 전반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또 좋은 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이원더 남택진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립 PD 20년 하셨다고요. 예, 또 창업까지 하셔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저희 세션 주제가 공정한 세상입니다. 외주 제작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존의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하면은 일방적이고 가불관계적인 그런 구조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 변화를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실제로 중소 제작사 입장에서 그런 변화들을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한번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는 촬영 원본을 회사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을 하고 찍은 것까지 쌍 납품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가 혹시 그거를 활용하게 되거나 이러면 심지어 저희한테 페널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일방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은 딱 돈 받으면 모든 게 다 이제 100% 방송국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방송국이랑 계약을 할 때 권리에 대한 그 합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촬영 원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작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뭐 하기 전에 방송국에 이제 선행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얘기는 하게 돼 있는, 협의는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걸 반대하는 방송국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콘텐츠들을 그렇게 새롭게 제작을 해서 촬영 원본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아까 뭐 제가 발표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저희가 뭐 새로운 어떤 뭐 부가가치 새로운 또 제3의 또 뭐를 활용을 한다고 할 때도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국이랑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해외로 어쨌든 뭐 포맷을 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협의가 가능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엔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방송국은 본인들이 그거 가지고 활용도 안 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거를 다 묵혀주고 있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최근 뭐 아까의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제작사가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방송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그건 실제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앞에 발표에서 넷플릭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특히 해외 OTT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국내 플랫폼, 이 한국의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콘텐츠 자체는 넷플릭스에서 선호하는 저희도 이제 한국에 있는 제작사 중에 하나고 그 한국에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콘텐츠들을 보면 사실 넷플릭스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콘텐츠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글로벌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한국의 OTT 플랫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팝이나 뭐 K-뷰티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게 한국의 것을 가지고 해외를 갔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자본력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생산자들, 창작자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넷플릭스 스타일의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해외 시청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긴다면은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아까 제가 그 웹드라마를 유통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웨이브를 따로 연락해야 되고 뭐 시즌을 따로 연락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흥행이 보장된다고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 일원화된 체계가 있고 그리고 제작사들, 그러니까 큰 거대한 메이저 제작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제작사에서 되게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문 자체가 방송국보다 높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경쟁을 이뤄서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플랫폼, OTT 플랫폼 저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창업한 지 채 3년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영역을 확장해 오셨어요. 방송 프로그램 하시다가 웹 콘텐츠 하시고 이제는 VR까지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계신지 앞으로 전망과 계획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꿈꾸는 거는 방송과 VR 서비스, 또 VR 서비스와 어떤 상품, 제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 소위 얘기하면 융복합 콘텐츠죠. 그리고 미디어와 미디어를 넘어서는 크로스 미디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중심의 아이디어가 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저희는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여러 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싶고, 그게 어쨌든 그 이전에 영상 제작사, 외주 제작사들이 좀 부족했던 어떤 그 확장성? 어떻게 보면 큰 폭발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사지만 영상 제작사가 아니라 진짜 스타트업, 벤처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드신데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와 수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